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5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요. 정답 위주의 빠른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1번. 1번은 왜 틀렸느냐? 우리 의제 부동산은요, 광해 부동산에만 속해요. 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정착물만 속합니다. 두 번째,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이거나 항구적 또는 계속적이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설치된 것은 정착물이 아니라 그래요. 3번은 참고하시면 돼요. 준부동산은 당연히 항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부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따로 되고요, 소유권의 객체가 따로 되고, 심지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착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거 4가지가 있죠. 그리고 일부로 간주되는 거 그 외의 것들로 나뉘어집니다. 참고로 독립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건물, 명인번복 갖춘 미분리 가실, 명인번복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 5번은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3개는 경제적 개념이고요. 자산 생산 요소 상품은 위치한 경우, 또 이런 것들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입니다. 소유권이나 그 외의 권리 등은 또 법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법률적 개념은 아니다라고 봐야지 옳겠네요. 답은 4번. 2번. 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5층까지긴 한데 1층이 필로티라서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4계층이고요. 4계층.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연립이나 다세대예요. 일단 무조건 4계층이니까. 5계층이 돼야지 아파트고요. 3계층이면 다가구나 다중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660을 초과하는지 660 이하인지가 중요한데 660을 초과해버리죠. 663이니까 딱 3제곱미터 초과했네, 그죠? 그럼 이거는 연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다세대 주택이 돼야 되겠죠. 이건 연립주택에 대한 설명. 정답 3번. 3번. 토지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다 옳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옳습니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것도 맞고요. 부동성 때문에 국제화되는 것도 맞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 배제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외부 효과는 하나만 얘기해보자 그러면 부동성이지만, 하나를 더 얘기해보자 그러면 인접성이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은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 폭이 더 크다. 그럼 수요 증가 보면 되거든. 가격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라고 했어야 되겠죠. 1번 틀리고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임대료가 상승했을 때 다른 재와 가격과 비교해서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소득 효과가 아니라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 3번.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될 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해요. 균형 양의 증가 감소 여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 증가가 클 때는 양이 증가되고요, 공급 감소가 클 때는 양이 감소되고, 두 개 폭이 같을 때는 양이 불변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무조건 상승, 양이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 폭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5번 문제. 소득이 증가, 소득이 변했죠. 가격은 가만히 있고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증가되는 것은 수요의 변화로 봐야 됩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들로서. 그래서 곡선 상위 이동이 아니라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 말은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인데 모두 다 수요 증가가 맞습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예상이죠. 보완재 가격 하락, 대체 투자 시장의 불황,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기출이 한번 되었던 문제인데, 이걸 QD를 향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QD는 100-0.5P가 됩니다. 2분의 1P가 되거든요. 100-0.5P. 2분의 1을 0.5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QS는 그대로 왼쪽 요거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2P-40. 처음에 요거를 먼저 같게 한번 만들어줘요. 그러면 P가 얼마 나오냐면, 첫 번째는 P가 56이 나오나요? 예, 56이 나옵니다. 여기다 곱하기 몇 배가 된다 그랬습니까? 수요만 4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QD를 곱하기 4 해서 400-2P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또 한번 같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이 11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수요 함수 정리하시고, 요거 공급 함수 정리하시고, 수염수 QD로 정리하는 값에다가 곱하기 4를 때려서 바뀌기 전에 균형 한번 만들어주고 바뀐 뒤에 균형 한번 만들어주면 가격 차이가 얼마 납니까? 54만 원이 난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6번 문제.
옳은 걸 역시 찾아라. 자, 수요가 증가됐을 때 가격이 불변하려 그러면요. 완전 비탄력이 아니라 완전 탄력일 때 가격 불변 많이 했었죠. 이럴 때는 임대료 상승하더라도 수입은 불변합니다. 수입 불변. 수요가 증가될 때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인 때는 가격 상승폭이 큽니다. 기울기 가파르기 때문에 양의 증가폭은 작다. 반대로 설명이 되었고,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를 완전 탄력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요. 5번 관찰 기간이 길다. 장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일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장기일 때는 탄력적이 된다. 장탄 단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동그라미를 갖다가 제가 4개를 쳐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총 4개. 이 수요량의 변화인데 일단 들어봅시다. 가격이 5% 상승했나 봐요. 오피스텔 가격이. 근데 가격 탄력성이 얼마죠? 5죠. 그럼 5 해서 마이너스 25%.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 소득도 5%가 증가됐나 봐요. 이거는 좀 이따 적어 놓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체제로 봐야 됩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대체제 가격이 5% 상승했는데 교조 탄력성이 3입니다. 그럼 5, 3,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플러스 15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니까. 전체 변화율이 플러스 10%가 되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플러스 1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20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수요 소득 탄력성은 5분의 20이 되면서 5, 4, 20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요거 혹시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요거 이해하기는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이해되시는 분들만 한번 접근해 보시고, 시간 관계상 지금 시점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는 건너뛰고 다른 문제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는 기출이 되었던 문제 같은데, 우리 거미집 이론입니다. 거미집 이론에서 기울기로 풀 수도 있지만 탄력성으로 풀 수도 있죠. 탄피. 이렇게 해서 P에서 끝맺으면 탄력성이 바로 나옵니다. 2분의 2. 그럼 이건 얼마야? 1. 이거는 2분의 1. 그러면 0.5.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니까 이거는 수렴이고요. 이거는 2분의 4. 2가 되겠죠. 이거는 4분의 죄송합니다. 3분의 6이 되겠죠. 이것도 2가 됩니다. 탄력성은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순환합니다. 답은 나왔고요. A 가격이 뭐 있죠? 상승했죠. 근데 B 수요가 뭐 있습니까? 감소했습니다. 하락보다는 감소가 더 좋아요. 그래서 A가 상승하고 B가 감소되면 둘은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보완제.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9번 문제. 너무 쉬운 문제죠.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6억 5천만 원에서 일단 3억 7천5백만 원을 빼시고 안 들어설 확률 40%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10%고 1년이기 때문에 나누기 1.1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는 값은요, 정보 현재 가치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6억 5천만 원 빼기 3억 7천5백만 원 곱하기 40% 나누기 1.1은 이렇게 해주면 답은 1억 나오나요?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10번 지대론. 지대론과 입지 공간 구조 이론인데 다 맞습니다. 리카도는요, 비옥도 요거 나와야 되고요. 마르크스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그리고 체열 등지에서도 지대 발생. 베버는 운송비, 특히 등 비용 곡선이라는 것은 운송비 지점이 동일한 지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 그런데 추가적인 운송비 증가분이 동일한 지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삭제해 주세요. 운송비 증가분이 동일한 지점입니다. 리얼의 허프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했고요. 맞습니다. 허프는 상점의 구매 확률을 설명하는데 수거면 규모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호이트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이 하는데 이건 답이 틀렸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답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기역, 니은, 리을이 맞네요. 기역, 니은, 리을이 맞고, 니은은 입지를 바꿀 경우에 추가적인 운송비 증가분이, 운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노동비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축에 가깝게 입지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이번 문제는 기역, 니은, 리을. 제가 출제한 문제는 아닌데 정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없습니다. 정답 없음. 11번 문제. 주거분류와 여가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혹시 정답 1번대에 있는 분들은 정답 3번으로 이것도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주거지끼리 분리되는 걸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그 주거지와 상업지가 분리되는 건 주거분리가 아닙니다. 답은 3번. 12번. 요거 작년 인구수와 금년 인구수를 구하면요. 여기 보시면 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는 5km, 여기는 10km.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5km, 10km를 약분하면 1, 2가 됩니다. 인구는 5만 20만. 5만 20만. 요거 약분하면 1, 4가 됩니다. 근데 C도시, B도시 구매하러 갈 유인 인구입니다. 그러면 1의 제곱분의 1은 1분의 1은 1이거든요. 4분의 4도 1이거든요. B로니까 4분의 4로 올려야 됩니다. 50%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3만의 50%니까 15,000명이 돼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A, B, C. 숫자 좀 바뀌네. 똑같이 이거는 1인데 이번에는 6만 36만입니다. 6만 36만. 약분하면 1, 6이 됩니다. 그래서 1분의 1, 1분의 1 플러스 4분의 6, 그리고 4분의 6을 때려줍니다. 그럼 이거는 60% 정도 나옵니다. 5만의 60%니까 3만 명이 되겠죠. 3만 명. 15,000명에서 3만 명 증가되니까 작년보다는 금년에 15,000명이 더 증가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 5번. 13번. 시장 실패 원인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맞습니다. 공공재, 외부 효과, 무임승차. 공급 독점이 불완전한 경쟁일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장 진퇴가 곤란할 때 시장이 실패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불완전한 경쟁이거든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14번. 토지 비축 제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본 문제 같습니다. 그죠? 예, 아니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제도는 택지 소유에 대해서 상한을 정하는 제도는 택지 소유 상한제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 공개택 초토 기억하고 계시죠? 공간지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15번 문제. 자, 토지 비축제도, 토지 은행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토지 비축 제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개발용이 있고 수급조절용이 있습니다. 근데 수급조절용은 절대로 수용이 안 되고요. 공공개발용만 수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축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공공개발용만 수용할 수 있고 수급조절용은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수급조절용은 수용이 안 됩니다. 16번. 16번은 다 볼 필요 없어요. 기억만 봐도 답이 나오죠. 젊은 층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뭡니까? 그러면 행복주택이 됩니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기억만 봐도 답은 나오고요. 참고로 요거 공공임대와 요거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으로 대별되는 것은 공공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주택의 종류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17번. 조세기차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먼저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죠. 취득세는 비례세율이 맞습니다만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있지만 누진세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례세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둘 다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17번의 정답은 2번이요. 18번. 자,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의 어떤 경우에 유일하냐면요. 부채비율을 높이면이 아니라 이자율을 변화시켜야지 지렛대 간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되고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바뀌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자율의 변화 때문이지 비율의 변화로는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걸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19번. 19번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먼저 현금화. 낮은 현금성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예측할 때는 수익을 하향 조정하거든요.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험의 관리 방법이 맞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정해관계, 플러스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비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의 수익률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요구수익률입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같은 값일 때는 누가 더 좋은지를 얘기해 주는데 위험도 다르고 수익도 다를 때는 누가 더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통해서 그 값이 작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옳은 지문 답은 5번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모두 옳은 지문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혹시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다가 모두 옳은 지문이 나오거든 겁먹지 마시고 모두 옳다라고 체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두 옳은 지문 많이 나옵니다. 20번은 뭐 최근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문제 같은데 일단 확률은 똑같아요. 확률은 똑같은데 얘는 잘 될 때 엄청 잘 되고 안 될 때 엄청 안 되는 놈이고요. 얘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편차가 좀 적은 놈이죠. 그죠? 그래서 상가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으로 보고 아파트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으로 봐요. 호황 불안일 때 둘 다 똑같죠. 그죠? 오피스텔은 중간 정도의 수익과 중간 정도의 위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분산 기준법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할 수는 없다. 높은 수익, 높은 임의 자산과 낮은 수익, 낮은 임의 자산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안 보셔도 좋아요. 21번.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고 답은 1번이죠. 너무 쉬운 문제죠.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다양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요.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지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22번. 연금의 내과계수를 적용하라는 문제입니다. 연금의 내과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천만 원 곱하기 0.1분의 1.1의 3승 마이너스 1 하시면 됩니다. 계산 기명하실 때는요. 요걸 1번으로, 요걸 2번으로, 요걸 3번으로, 요걸 4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의 3승을 먼저 계산해 주시고 빼기 1 나누기 0.1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답이 한 방에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9,930만 원의 기출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23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수익성 지수는요. 이불출로 나오는 값이거든요. 이불출로 나오는 값. 그럼 입이 얼마야? 입이 5천이잖아요. 줄이 4천이고 5천을 4천으로 나누면 0.8이 아니라 1.25가 나옵니다. 2번.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겁니다. 틀렸고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요. 또 틀렸고 정답은 리을미음 두 개가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하는 방법도 맞습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24번. 24번은 단순회수 기간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500 회수하면 돼요. 요거는 100, 400.5니까 2.5년 걸리고 얘는 200, 500, 600, 700, 4년 걸리고 얘는 3년 걸리네요. 3년. 얘는 200, 300, 600.5 해서 요거는 3.5년. 얘는 5년을 다 써야 됩니다. 해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해수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A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25번.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평가사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데 부동산의 특성 관련해서 분할 거래. 부동산은요 분할 거래가 곤란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쪼개지는 재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분할해서 거래하기가 어렵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 26번.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저당을 비교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인데 한번 가볼게요. 기업. 모든 대출 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 변동 조건만 다를 때 변동금리는 초기 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은 편입니다. 변동금리는 낮게 시작합니다. 기억 틀리고.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변동금리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빠진 단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차입자는 이렇게 한번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빌리는 측에서는 차입자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 때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틀리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같고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는요, 여긴 잘 해놨네. 차입자는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거고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 변동시켜서 떨어질 거니까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5번. 변동금리 차입자는 고정금리 차입자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높은 편이다. 그렇죠. 금리가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디귿, 리을 두 개가 맞습니다. 27번.
27번 문제는 일단은 금리 구하고요. 금리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3회차 상환에 대해 원리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빌린 돈이 6억인데 상환기간이 30년이면 나눠버리면 2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회차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원리금하고가 나오는 거거든. 원금은 2천만 원이라 그랬고 1회차 원리금이 4,4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자는 2,400만 원이 됩니다. 돈 하나도 안 갚은 상황이니까 빌린 돈 얼마에다가? 빌린 돈 6억에다가 금리 X%를 곱하면 2,40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6, 4, 24에서 일단 4%가 돼야 됩니다.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고 3회차 때 이자를 구하면 되겠네, 그죠? 3회차 이자 구하는 공식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얼마 빼기? 6억 빼기 1년에 갚아 나가는 돈 얼마? 2천만 원 곱하기 이 n-1회차 때리는 거 알죠? 2를 때려줍니다. 여기다가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금리 4%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2,240만 원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까 원금 얼마였죠? 2천만 원이었죠. 둘을 더하면 3회차 지급해야 될 원리금은 4,240만 원에서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 수 있어야 되고요. 28번 이것도 한번 나올 때가 됐죠. MBS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MPTS는 모두 다 투자자대 이전되는 거 맞습니다. 뭐든지 저원 이퀄 조건 모두 다 투자자대 이전됩니다. MPTB는 모기지는 발행자, 원리금은 투자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MPB는 조기상환 위험과 채무불이행 위험을 모두 다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것도 틀리고 CMO는 지분형 아닙니다. CMO는 혼합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MPTB도 혼합형입니다. 원래 MBS는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이 발행합니다만 상업용 MBS, CMBS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할 필요는 없어요.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29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이거 이제 우리 57에 35 빵빵 해놓고 출발하는 거죠.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요거 최저 자본금 물었습니다. 70억이 아니라 50억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 설립 자본금을 물었습니다. 3억 아니고 5억입니다. 감정평가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요. 부동산 관련 석사학 이상 소지자가 3년입니다. 부동산 단품으로 나왔을 때는 80이 아니라 70입니다. 부동산, 증권, 현금이 다 나왔을 때 80입니다. 위탁관리는 원래 배당을 얼마 해야 되냐면 90을 배당해야 되는데 초과 배당 쌉 가능합니다. 초과 배당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30번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PF 대출은요 사업 기간이 길어져요. 여러 이해관계가 참여하기 때문에 신속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된다 또는 뭐 장기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금리는 어때요? 그러면 높아요. 공사 기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길어요. 이렇게 화살 표시 아래로가 하나도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31번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기억하고 디귿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매매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라 그래요.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고 초기 투입값, 변수 이런 것들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러니까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그 투자의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투자 분석은 알 필요 없고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시장성 분석과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민감도 분석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답은 4번. 32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먼저 첫 번째 이 개발에는 뭐가 제외되냐면 시공이 제외됩니다. 시공 제외 맞습니다. 혼합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혼합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립니다. 흡술 분석은 얼마나 시장에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따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는 다른 지역의 개발권만 양도하는 정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빼고 다 맞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33번. 33번은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공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고 소유권 마지막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BOT 방식. 자, 준공하자마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임대료 먹는 방식, BTL 방식. 준공하고 귀속시키고 운영권 받는 방식, BTO 방식. 마지막에 준공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계속 기속되는 방식은 BO 방식입니다. 운영을 계속하는 방식. 그래서 순서대로
BOT, BTL, BTO, BOO 방식에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죠? 예, 좋습니다. 34번. 우리 비율임 대차입니다. 비율임 대차는 일단 얼마 벌었는지부터 계산합시다. 20만 원, 500제곱미터니까 1억 이렇게 쓰고, 손익분기점이 5천입니다.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도 5천입니다.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내는데 6만 원에 500제곱미터니까 3천만 원. 추가 임대료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500만 원. 이 둘을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3,500만 원. 우리 많이 연습했던 문제니까 답은 4번. 쉬운 문제죠. 35번. 이 문제는요, 공시지가 기준법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답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600 곱하기 1.02 곱하기 1.05 곱하기 0.9 곱하기 마지막에 그 밖에 보정 50% 중에 1.5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867만 5,100원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36번. 36번은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한 문제가 아니라 감가누객을 구하라고 한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제조다원가에서 빼, 나, 곱까지만 해야 됩니다. 빼나 곱까지만 하면 적산가액이 아닌 감가누객이 나옵니다. 빼 하면 적산가액이 나오고요. 신축안전은 몇 년 경과됐으니까 5년 경과됐으니까 얼마에서? 5억에서 빼기 10% 나누기 50 곱하기 5하고 는 때리면 다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500만 원,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37번 문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고요. 이 경매개시 결정이 떨어졌죠. 경매개시 결정은요, 반드시 감정평가해야 되는 필수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필수적 평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평가는 필수적 평가. 기억을 하시고요. 등기부 각부에서 경매개시 결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38번.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다른 법으로 봅니다. 다른 법. 이게 우리 감칙의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칙 12조의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파트에 가면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비교 방식에 속하는 다른 감정 평가 방식을 다른 법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39번. 39번은 너무 쉽죠. 답이 5번인데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고요.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유사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인근 지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좋겠고요. 40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옳은 거 이것만 옳아요. 개별 주택 가격의 기준일은요, 원래는 1월 1일인데 6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이 했었죠. 이것도. 이것만 옳고, 표준주택 가격은 조사를 누가 담당하냐면 감정평가 법인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합니다. 원. 주택은 원. 기억나시죠? 공동주택은 국장이 공시하죠. 틀리고, 표준지는 위에 사법상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반영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건물도 없는 걸로 평가합니다. 건물 없고 사법 없는 걸로.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쓰지 않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같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풀어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정답 위주의 좀 빠른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6회 모의고사 남았는데요. 6회 모의고사는 제가 주최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